2부는 이제 지대 공유 및 분분 제도인데요. 지대라고 하는 말은 땅, 지의 대가 대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대라고 합니다. 토지 사용의 대가. 그래서 토지 사용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통상 1년간, 연간 토지 사용료를 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대는 이제 농지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지만 도시 상공용지에서도 이 지대는 발생을 하고, 도시 상공용지의 지대가 농지의 지대보다 수천 배 더 많죠. 이제 지금 2부에서는 바로 이 지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 공동체가 지대를 만들고 올립니다. 그런데 이 사회 공동체가 만들고 올리는 지대를 토지 소유자, 지주가 독차지하는 게 바로 우리의 토지 사유제 사회인데요. 이 지대는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주가 지대를 독차지하는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 또 부동산 투기, 부동산 소유 양극화, 부동산 거품과 같은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토지 사유제는 빈부격차의 주범이 되고 주택가격과 또 주택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위협합니다. 토지 사유제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와 또 그걸 갖지 못한 무소유자 간의 투표 행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 사유제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아까 성경 희년토지법은 평균지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토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 하위에 토지 평균 분배와 지대 평균 분배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 희년경제란 말은 성경에 나타난 희년경제법의 4가지 원칙들이 현대 상황에 맞게 잘 적용된 대한경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희년경제법의 4대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희년토지법의 평균지권 원칙입니다. 거기 표를 7페이지에 보시면 희년토지법 위에 희년주택법, 희년대부법, 희년노동법 3가지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토지법이 이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희년토지법이 무너지면 나머지 3가지 법들도 거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토지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 문제가 저절로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토지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사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 문제가, 또 완전히가 아니라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 문제가 사회 문제의 기초이고 희년토지법이 희년경제법의 토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역사의 현실이고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지 평균 분배라는 그 원칙을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균지권 원칙에 따라 토지를 분배해 주실 때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 안에서는 가족별로 그 수를 따라서 수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땅을, 수가 적으면 그만큼 적은 땅을, 그러니까 1인당으로 환산하면 거의 균등하게, 1인당 균등이 아까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토지를 평균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분배된 토지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게표로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고, 또 토지의 영구 매매를 금지하시고, 다만 토지 사용권을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매매하는 걸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권을 팔았을 경우에도 희년 전에 언제든지 가까운 친족의 도움으로 혹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토지를 물을 수 있게, 즉 되살 수 있게 하셨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최후에는 다가오는 희년에 토지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평균 분배된 토지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평균 분배라고 하는 원칙에서 바로 지대 평균 분배라고 하는 원칙이 이제 도출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8페이지를 보시면 토지 사용의 대가가 이제 지대인데 구약 성경의 지대에는 귀속 지대와 실현 지대가 있어요. 먼저 귀속 지대는 특정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이 실제 그 토지의 사용자가 되는 평상시에 곧 자기 토지에서 자영 노동을 할 때 그 생산물 중에서 그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귀속되는 지대여서 귀속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현지대는 특정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이 실제 그 토지의 사용자가 되지 못하는 비상시에 예컨대 큰 병이 들어서 노동 능력을 잃고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토지를 다음 2년까지 한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할 때 그 토지 사용권을 팔아 넘김으로써 그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에게 일시불 소득으로 실현되는 지대. 그래서 이걸 실현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귀속지대는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이 토지 사용자일 때 자기 생산물 중에 지대가 포함된 것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귀속되는 지대에서 귀속지대인 것이고 실현지대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자가 다를 때 그러니까 땅을 타인에게 수년까지 팔아 넘긴 그 사람이 그 땅을 팔 때 일시불로 그 토지 사용료를 받아서 자기 소득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걸 실현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5경의 토지제도의 특성은 아까 토지평균분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토지평균분배 상태하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레이즈파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 중에서 평상시에 자기 토지에서 자영노동을 하는 다수는 귀속지대를 평균분배해 받습니다. 그리고 역시 토지평균분배 상태 하이기 때문에 노동 능력을 잃고 생계를 위해 토지를 다음 2년까지 타인에게 팔아야 하는 비상상황에 처한 소수는 토지 사용권 매도에 의해서 실현지대를 평균분배해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평상시에 다수가 귀속지대를 받든 비상시에 소수가 실현지대를 받든 관계없이 애초에 이스라엘의 토지가 모든 가족들에게 평균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은 지대를 평균분배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레이즈파에게 분배된 48개 성읍과 그 후속 토지를 제외하고 구약 이스라엘의 농경 가능한 총 토지의 연간지대 총액이 100만 세겔이고 역시 레이즈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총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할 때 각 가족이 1인당 1세겔씩 지대를 평균 분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토지법의 원칙은 지대 평균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대 평균 분배 원칙은 오늘날 지대를 공유하고 평균 분배, 즉 분분하는 제도로 훌륭하게 이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 철학을 보겠습니다. 이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이라고 하는 이 토지 철학, 왜 지대를 공유하고 평균 분배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땅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물건이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이듯 땅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땅을 단 한 평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땅에 잠시 와서 머물다가 때가 되면 떠나갈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잠시 후면 떠나가야 할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 영원한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탐욕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프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러시아 민담을 지어서 땅에 대한 사람의 어리석은 탐욕을 경계했습니다. 그 민담의 주인공은 악마의 유혹을 받아 땅을 탐내다가 끝내 악마의 조롱 가운데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무덤 한 평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소유권을 개인에게 보장하려고 하는 토지사유제는 불의한 탐욕에 기초한 어리석은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땅을 공평하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주셨습니다.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은 천부인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땅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의 명사들도 잘 통찰을 했고 그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1조 이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을 실현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최선의 유일한 방안은 바로 지대를 공유하고 평균 분배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러시아 제국의 가장 중대한 사회 문제였던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안을 제시한 논자들은 크게 셋이었습니다. 작가 톨스토이, 총리 스톨리핀, 그리고 벌세이키 혁명가 레닌과 스탈린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최선의 토지 정책을 제안한 사람은 바로 톨스토이였습니다. 톨스토이는 헨리 조지의 지대 환수제를 역설했는데 이것은 스톨리핀의 토지 사유화 정책의 단점을 극복하고 또 레닌과 스탈린의 토지 국유화 정책의 단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기 소설 부활에서 주인공인 데이지주 네흘리도프가 죽어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즉 부활해서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장면에서 헨리 조지의 지대 환수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합니다. 여기 이제 네흘리도프의 말에 성경의 토지법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네흘리도프는 헨리 조지의 단일세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토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요. 누구나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가 있어. 그러나 토지의 질은 똑같지 않아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그리고 누구든지 좋은 토지를 갖고 싶어하지. 어떻게 해야 공평한 것이 되겠어? 그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즉 좋은 땅을 갖는 사람이 그 땅에 해당되는 만큼 토지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지대를 주는 것이야.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지불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또 공공의 필요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대를 여러 가지 공공의 필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마을 조합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평등하게 되지요. 토지를 갖고 싶은 사람은 좋은 토지라면 비싼 지대를, 나쁜 토지라면 싼 지대를 지불하면 그만이지. 갖고 싶지 않다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좋소. 그리고 공공의 필요에 대한 경비는 그 사람 대신 토지를 가진 사람이 지불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제 농민들의 반응이 이제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더 내면 된다 이거지. 대단한 사람인데 그 헨리 조지라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 본문이 끝납니다. 여기서 톨스토이가 잘 설명한 것처럼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은 땅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서 차등적인 지대를 사회가 환수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을 실현하기 위해 현대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자 유일한 방안은 모든 국토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차등적인 지대를 다 환수해서 사회가 공유하거나 그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평균 분배하는 것입니다. 토지 그 자체의 면적을 분분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를 환수해서 공유하거나 분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면적을 평균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가치인 지대를 평균 분배하거나 공유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지대를 최우선에서 최대로 환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단체 일반적인 조세정의관은 소위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수직적 형평성이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적정한 세부담의 차이를 두는 것이고 수평적 형평성이란 직업, 업종, 지역 등에 관계없이 같은 크기의 소득이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세금 액수의 차별을 두고 같은 크기의 소득이라고 하여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정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득에는 노력소득이 있고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조세정의관은 근면과 절약에 의해 번 노력소득에 대해서는 최후의 최소로 과세하고 가장 나쁜 불로소득부터 덜 나쁜 불로소득 순으로 우선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불로소득인 지대가 가장 나쁜 불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지대를 최우선하여 최대로 과세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정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대의 발생과 상승의 세 가지 요인은 민간, 공공, 천연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민간에 의한 지대 발생과 상승에는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서울 명동의 지대가 시골보다 수만 배 큰 경우죠. 둘째, 공공에 의한 지대 발생 및 상승에는 정부의 지하철 건설로 그 지하철역 인근의 지대가 폭등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천연에 의한 지대 발생과 상승에는 석유나 온천이 있는 지역의 지대가 큰 경우죠. 이 가운데 민간과 공공의 경우는 사회공동체가 지대를 발생시키고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천연의 경우는 창조주께서 사회공동체에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지대는 지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대를 사회공동체가 환수하는 것이 정의롭습니다. 반대로 지대를 지주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불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주가 자기 땅을 개발할 경우에 지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대는 상승은커녕 아예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대는 사회공동체가 환수하는 것이 정의롭습니다. 바로 이런 지대를 환수하는 이 사상은 세계 사상사에 헨리 조지에서 시작해서 레프 톨스토이로 그리고 중국의 순원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이어집니다. 헨리 조지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경제사상가입니다. 극도의 사치와 비참한 빈곤이 공존하는 뉴욕의 대로상에서 헨리 조지는 엄청난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진보와 빈곤이 동행하는 문제, 곧 부가 증가하는 진보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빈곤으로 고통당하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돌아온 어느 날 헨리 조지는 말을 타고 뉴욕에서의 맹세를 생각하다가 진보와 빈곤이 동행하는 이유가 토지 문제에 있음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심화시켜서 자신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을 1879년에 집필합니다. 이 책에서 헨리 조지는 그 책 제목처럼 생산력이 증가하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생존 최저임금이라는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탐구합니다. 그 탐구 결과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진보와 빈곤이 동행하는 현실의 진정한 원인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지대를 차지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에 의해 부가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지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질적 진보의 혜택이 노동부와 자본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셋째, 이 문제는 지대 불로소득을 노린 토지 투기 때문에 더 심각해집니다. 넷째, 그러므로 진보와 빈곤이 동행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대를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제 헨리 조지의 사상이 아일랜드와 영국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선풍적인 반향을 이제 일으킵니다. 1900년까지 영어로 쓰인 논픽션 분야에서 이 진보와 빈곤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라고 하는 글을 이제 적대자들로부터 이렇게 듣게 되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 지대 공유제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욕의 165개 노동조합으로 결성된 연합노동당의 추대를 받아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합니다. 쉴 새 없는 강연과 집필로 몸이 쇠약해졌고 가벼운 뇌출혈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실어증을 앓기도 합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조지는 57세 때 뉴욕시장 선거에 오직 지대 공유제 전파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출마하면 죽을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후보를 합니다. 결국 선거 기간 중에 헨리 조지는 운명합니다. 헨리 조지의 장례식에 10만 명이 조문을 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동지인 맥클린 신부가 이제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장례식에서는 유례없는 자발적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인은 단순히 철인이나 현인이 아니었습니다. 꿰뚫어 보는 자요, 선구자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승이었습니다. 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제가 감히 성경을 번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헨리 조지라. 바로 이제 이런 맥클린 신부의 그 조사처럼 헨리 조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다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은 당대 영어권 국가의 좌우국 경제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헨리 조지의 연설을 들은 조지 버나드 쇼는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883년에 위대한 사회주의 부흥에 휩쓸려 들어갔을 때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6분의 5는 헨리 조지에 의해 개종되었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엔조라고 하는 영국 역사가는 당시 영국 사회주의는 칼 마르크스가 아니라 헨리 조지의 이론 위에 기초하였다고 단언합니다. 한편 당시 미국 내에서는 헨리 조지의 경제 이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됐는데 한 토론에서 헨리 조지를 비판했던 존 베이츠 클라크는 그 토론회가 있은 지 9년 후에 신고전압화 경제학의 유명한 한계 생산력 이론을 담은 부의 분배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개발하는데 헨리 조지의 이론에 도움을 받았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또 조셉 슈페터는 그의 책 경제 분석사에서 헨리 조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조지는 이 책에 나오는 경제학자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큰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독학을 했지만 경제학 연구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는 당시 정식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대부분을 습득한 어엿한 경제학자였다. 그가 제안한 해결책인 지대조세제는 민간기업 경제의 효율성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헨리 조지와 같은 인물은 드물다. 지성적인 예리함, 예술적인 문체, 정의에 대한 확고한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된 점에서 헨리 조지를 능가할 사람을 상상하기 어렵다. 또 헬렌 켈러도 이런 말을 합니다. 헨리 조지를 읽으면 아름답고 힘찬 영감, 인간성의 본질적인 고귀함에 대한 빛나는 신념을 그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은 이제 많은 사상가들과 정치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아까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는 이 사상을 전파하고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이제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의 사회 문제를 러시아어 번역본으로 이제 톨스토이가 러시아에서 이제 출간을 하면서 서문을 쓰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은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거대하고 실질적인 개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지금껏 이 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헨리 조지의 사상은 현재 학대받고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이들을 다스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손실을 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참으로 확고하게 효과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내용은 참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사상을 대항하는 방법은 단 하나,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침묵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순원이 영국에 망명했다가 톨스토이 주의자들을 통해서 헨리 조지의 사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헨리 조지의 사상을 기초로 건국 철학이었던 삼민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이 세 가지 중에 핵심이 민생주의였는데 그 민생주의의 핵심인 평균집권,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 사상을 이제 헨리 조지 사상의 영향을 받고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순중산, 순원입니다. 순원은 자신의 민생주의 가운데 집가상승 공유화 이념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론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받았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이제 순원의 대표적인 그 연설문입니다. 이것은 1906년 12월 2일에 도쿄에서 민보 창간기념 축하대회에서 한 순원의 연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토지 가격을 정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땅 주인이 1,000위안짜리 토지를 갖고 있다면 1,000위안으로 값을 매기거나 또는 많을 경우 2,000위안까지 값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이후에 교통이 발달하여 1만 위안까지 값이 올랐다고 칩시다. 그래도 지주가 2,000위안만 가져도 당연히 이익이지 손해는 아닙니다. 나머지 8,000위안은 마땅히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국가와 민생에 모두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소수 부자들이 농단하는 폐단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간단하고 실행하기 쉬운 법입니다. 중국에서 사회혁명이 실시된 후 개인들은 영원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토지세 한 가지만 거두어도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 근거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이 지대환수 사상을 전수받습니다. 이 순원의 평균집권 사상 또 토지세 정책과 유사한 내용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제정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의 핵심은 삼균주의인데 그 중에 경제균등론이 순원의 민생주의와 유사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1949년 암살당한 해 그의 마지막 신년사에서 소련식 공산주의도 아니고 미국식 자본주의도 아닌 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 즉 3균에 기초한 통일 독립국가를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균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균등이었고 경제균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토지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백범 선생은 동포가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토지 문제 해결을 포함한 경제균등을 소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백범이 영원한 토지 문제 해결 정책은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28일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여 균등사회의 복지생활을 보장할 것, 토지는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사용법, 집가세법 등의 법률을 규정해서 한기 실시할 것, 국민의 현유한 사유토지와 중소규모의 사업기업은 법률로서 보장할 것, 토지 국유는 점진적으로 실행한다. 이 가운데 특히 점진적 토지 국유화 원칙하에 국민의 현유한, 그러니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유토지는 법률로서 그 소유권을 보장하는 대신에 집가세법, 토지가치세법을 실시한다는 조항은 순원의 평균집권 사상과 토지세 정책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토지정책은 미국의 헨리 조지,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 중국의 순원을 거쳐 전수된 세계사적인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 사상의 큰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